조선 인조시대 강빈 옥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646년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이 시아버지인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사사된 강빈 옥사. 1627년 인조 5년의 봄날이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강빈은 소현세자의 부인으로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 출신으로 아름답고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과 청 사이에서 어려운 외교적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인조는 끊임없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통치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빈의 궁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9년간 강빈은 비교적 평온한 궁궐 생활을 보냈습니다. 소현세자와의 사이도 원만했고 시아버지 인조의 총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조선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사건 중 하나인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입했고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05두레의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강빈은 이때 강화도로 피난을 갔다가 청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함께 청의 수도 심양으로 볼모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심양에서의 생활은 강빈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조선의 세자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접하면서 강빈과 소현세자는 새로운 견문을 넓혔지만 동시에 조선 전통 사회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려 9년이라는 긴 시간을 심양에서 보낸 강빈.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청나라의 문화를 익혔고 서양 문물에도 접촉했습니다. 특히 소현세자가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천주교에 관심을 보이자 강빈도 자연스럽게 이런 새로운 사상에 노출되었습니다. 1645년 인조 23년 드디어 강빈과 소현세자는 고국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9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조선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조는 아들과 며느리의 귀국을 반겼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과 사상, 특히 서양 문물과 천주교에 대한 관심을 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1645년 4월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건강해 보이던 그가 갑자기 병을 얻어 며칠 만에 사망한 것입니다. 당연히 독살설이 나돌았고 일부에서는 인조가 아들을 독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세자의 죽음으로 강빈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그녀를 둘러싼 의혹과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자 인조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강빈과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한 의심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먼저 세자의 병간호를 담당한 의관 이영익의 처벌이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관례로는 환자가 죽으면 담당 의관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대사원 김광현이 이영익의 죄를 적극 주장하자 인조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관 대신 김광현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김광현이 강빈의 오빠 강문명의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돈의 사돈이라는 아주 먼 인척 관계만으로도 의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인조가 이미 강빈과 그 일족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조는 사람 대비 무식하고 처사하는 것이 분수에 넘친다는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 강문명과 그의 형제들을 각각 다른 곳으로 유배시켰습니다. 강문명은 제주도로, 강문성은 진도로, 강문두는 흡곡으로, 강문벽은 평해로. 강빈의 친족들을 뿔뿔이 흩어놓아 서로 연락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강빈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친오빠들이 모두 유배를 가면서 강빈을 도와줄 외척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인조의 의심은 강빈의 처소 궁녀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궁녀 에란에게 일어난 일은 당시 궁중의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란은 무당의 말을 빌어 강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자가 북경에서 가져온 비단이 문제가 되어 소현세자가 죽는 흉화를 당하게 된 것이니 이를 없애고 신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당시 강빈은 남편을 잃은 슬픔과 공포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란의 말을 믿고 비단을 모조리 찾아내어 없애도록 지시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들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후궁 조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조씨의 궁녀가 우연을 가장하여 에란의 방을 들렀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인조에게 고했습니다. 조씨는 일부러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보이며 충격받은 연기까지 했습니다. 인조는 이를 빌미로 에란을 절도로 유배시켰습니다. 강빈 곁에 있던 또 하나의 인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에란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더욱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현세자궁의 궁녀 신생이 나서서 충격적인 고발을 한 것입니다. 신생은 대궐 안 여러 곳에 저주에 쓰이는 흉물들이 묻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무려 10여 명이나 지목했습니다. 한 궁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연루시킨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신생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완벽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신생은 인조와 후궁조씨 측의 사주를 받고 거짓 고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이 지목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한 사람은 여종 애순이었습니다. 그녀는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강빈이 저에게 사람의 뼈를 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빈의 어머니가 저주하는 물품을 궁궐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더 나아가 애순은 톡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임금의 수라상에 독약을 넣은 것은 수라간 궁녀 일레의 소행입니다. 일레는 강빈과 결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빈의 동기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강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자가 복림대군으로 정해졌으니 내 아들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세자궁을 저주하고 독약을 넣는 등의 일을 대전에 행한 것과 같이 하라. 이 증언은 강빈에게 명확한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복림대군 훗날 효종이 세자로 책봉되면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순의 증언 후 인조는 강빈의 어머니 예옥을 잡아와 신문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노인에게 3차례나 혹독한 신문을 가했습니다. 결국 예옥은 다음과 같이 자백했습니다. 흉물인 뼈를 구해온 사람은 종척복입니다. 그리고 강문성의 첩인 종례가 그것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강빈이 보낸 것을 잘 받았다는 내용의 답서를 보내왔습니다. 독약 사건에 대해서도 예옥은 유배지에 있을 때 최상궁의 편지를 보고서야 이러한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백들이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당시의 고문 기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이라도 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딸을 구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온 거짓 자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관련자들이 강빈이 저주 사건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주에 쓰였다는 뼈는 어디서 구한 것인지, 언제 어떻게 묻었는지, 실제로 저주 의식이 행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진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강빈은 소현세자 사후부터 거의 감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조가 강빈과 말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과연 그녀가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음모를 꾸밀 수 있었을까요? 인조는 이런 의혹들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강빈을 옹호했던 장렬 왕후를 경덕궁으로 이어시켜 강빈과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또한 복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되기 전에 강빈의 형제들을 미리 유배시켜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강빈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1646년 인조 24년 정월 3일 조선 역사를 바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조의 수라상에 올라온 전복구 위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톡살 시도를 넘어서 강빈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지을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전복은 조선시대 임금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보양식으로 애용되었는데 정월 초에 전복구이가 수라상에 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인조가 전복구이를 드시려 하자 상궁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혹시나 하여 먼저 맛을 본 나인이 즉시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인조가 그 전복구이를 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궁궐의 엄격한 독시 제도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조의 강빈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조는 즉시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었고 강빈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체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빈의 지시다. 인조의 단호한 음성이 경복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나 조사를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강빈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강빈궁의 나인들과 어주나인들이 즉시 하옥되었습니다. 궁녀 정렬, 겔, 애양, 난옥, 향이, 천이, 일려, 해미 등 무려 8명의 궁녀들이 내사옥으로 끌려가 내시들에게 혹독한 국문을 당했습니다. 강빈은 후원 별당에 감금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독방 감금이었습니다. 문에는 작은 구멍만 뚫어 음식과 물을 넣어주었고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심지어 대화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인조는 궁궐 전체에 엄명을 내렸습니다. 강빈과 말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 이 명령으로 강빈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녀와 내통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강빈이 어떻게 수락한 궁녀들과 연락을 취해 독을 넣도록 지시할 수 있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후궁 조씨의 모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조씨는 인조의 후궁 중에서도 특별한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빈이 제거되면 자신의 아들이 세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씨는 교묘하게 인조의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에란 사건에서도 그녀의 궁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 톡살 사건에서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너무나 영리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 강빈을 몰아넣었습니다. 인조는 조씨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임금을 해하려는 반역 사건은 반드시 의금부에 회부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기본 법제 원칙이었습니다. 대사관 조경, 헌납 조한영, 정원 강호와 기미 등이 나서서 이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톡살 사건은 역적이 수라를 맡은 궁인 사이에 몰래 숨어있는 것으로 의금부에 회부하여 그 죄상을 밝혀야 합니다. 신하들의 주장은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사정을 밝히기 어려운 바가 있기 때문에 의금부에 회부하지 않고 궁궐 내옥에서 신문하였다. 사정을 밝히기 어려운 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혹시 인조 자신이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받으면 강빈의 무죄가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결국 대신들의 강한 주장에 못 이겨 국청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인조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국청은 단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 곳이었습니다. 국청에서 벌어진 고문은 참혹했습니다. 관련자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 중에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수라에 독을 넣은 자의 실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이 든 전복구이 사건 자체가 강빈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문을 당한 궁녀들은 어떤 증언을 했을까요? 인조실록에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백하지 않고 모진 고문에 죽게 되어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로 강빈의 지시로 독을 넣었다면 고문을 당한 궁녀들이 이를 실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이 든 전복구이 사건은 강빈 옥사의 핵심이면서도 가장 모호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독은 들어있었지만 누가 넣었는지, 왜 넣었는지, 정말로 강빈의 지시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미 강빈을 제거하기로 결심했고 독이 든 전복구이는 그 명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조는 강빈의 죄를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조가 제시한 강빈의 죄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소현세자와 심양이 있을 때 몰래 왕위를 바꾸려고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왕비로서 내전의 칭호를 외람되이 사용했으며 왕비가 입는 홍금저그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흉물을 파묻고 독을 넣은 것도 강빈의 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죄상들에 대해 김류 등의 대신들은 홍금저그를 만들어 놓은 것은 부인들이 비단을 탐하는 마음에 그런 것이라고 변명하며 용서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인조는 도성과 궁궐 내 수비를 강화하며 강빈을 옹호하는 관료들을 채직시키거나 파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옹호하는 김자점 등을 주요 관직에 앉혔습니다. 강빈의 처분을 놓고 국왕과 관료들 사이에 치열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대신들이 강빈의 사살을 반대했지만 인조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대역죄인으로 처단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결국 강빈의 사사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 만인 3월 15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조는 세자빈 강씨를 패출하여 사가에서 사사했습니다. 세자빈으로 책봉되면서 받은 교명축책, 세자빈인 장복 등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인조실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금부 도사 오이규가 덮개가 있는 검은 가마로 강빈을 싣고 선인문을 통해 나가니 길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담장처럼 둘러싸며 한탄하였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조차 강빈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강빈을 사사하는 것으로도 인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자이기도 한 강빈의 세 아들을 모두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어린 왕손들이 먼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중 두 아들이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조는 자신의 혈육인 손자들까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강빈을 옹호했던 신하들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장렬 왕후는 경덕궁으로 이어되어 강빈과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과 강빈의 사살을 거쳐 왕위에 오른 효종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형의 죽음과 형수의 사살하는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54년 효종 5년 김홍욱이라는 관리가 용기를 냈습니다. 홍수와 가뭄의 재변이 잇따르자 그는 이에 대처 방안으로 의심스러운 옥사였던 강빈 옥사의 원통함을 해결해야 한다고 상소했습니다. 효종은 이에 크게 진노했습니다. 의금부 도사를 보내 김홍욱을 압송하여 추국했고 김홍욱은 국문 중 곤장을 맞다 사망했습니다. 강빈의 억울함을 말한 대가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숙종이 즉위한 후에야 강빈 옥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1717년 숙종 43년 영의정 김장집의 제안으로 강빈의 신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718년 숙종 44년 숙종은 강빈의 옥사에 대해 대신과 이품 이상 관리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통한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70여 년이 지나서야 강빈의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숙종은 공론에 따라 소현세자빈 강씨의 자기와 명호를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강빈에게는 민혜라는 시호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호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지위를 잃고 죽은 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취한 것입니다. 숙종은 강빈의 원통함을 씻어주기 위해 극진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5월 21일 민혜빈의 신주를 소현세자의 묘사에 함께 봉안했고 친히 제문을 지어 강빈의 억울한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강빈 옥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단지 의심과 추측만으로 한 여인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의 무서움과 궁중 암투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 희생당하는 개인의 비극을 드러냅니다. 강빈은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17세에 궁궐에 들어와 세자빈이 되었던 강빈. 9년간의 심양 생활을 거쳐 고국에 돌아왔지만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의혹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다행히 70여 년 후 숙종에 의해 그녀의 억울함이 풀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강빈의 이야기는 권력 앞에서 무력했던 한 여인의 비극이자 진실이 왜곡되고 정의가 뒤틀릴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빈 옥사를 통해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
증거에 바탕한 판단의 필요성, 그리고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은혜빈 강씨 그녀의 한 맺힌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입니다.